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풀팩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강현옥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의 여러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전직 은행원 여러분들에게 대출력을 설파하고 있는 풀팩 강현옥 대표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주셔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고요. 그래서 네. 다시 모시게 됐는데 뭐 최근에 이슈 중에 이제 뭐니 해도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집을 팔지 않고 뭐 버티겠다라고 하는 다주택자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네. 실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출 문의 같은 경우에도 다주택자 분이 이 집을 털고, 그러니까 뭐 그다음 이제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있어야,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사실은 매물을 이제 내놓을 텐데 사실상 뭐 그러한 동력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내가 세금을 많이 내면서까지 지금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이제 매물을 통해서 매도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시려는 분들이 이미 5월 9일 전에 다 움직였고요. 지금은 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뭐 대출 문의도 사실 다주택자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이분들이 매매 수요라든지 매매 잔금 문의보다는 보통 이제 전세 퇴거에 대한 문의, 이러한 식으로 이제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 이분들이 뭐 시장을 주도하면서 매매를 이룬다든지 또는 집값을 상승하든지 이런 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용하고 대출에 대한 문의 자체도 매매 잔금보다는 전세 퇴거 쪽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다. 네.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또는 뭐 조정 이런 어떤 축소 뭐 이런 것들의 이제 검토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종부세 개정안도 발의가 됐는데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세율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양도소득세 그리고 보유세 이거 동시에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될 경우에 집주인들이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뭐 내놓을 수도 없고 이거 뭐 그러니까 팔 수도 없고 네. 또 갖고 있자니 괴롭고 한마디로 이제 상당히 좀 괴로운 상황인데 네.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은 매물 잠김 현상이 좀 심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폐지되게 되면 과세 표준 자체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다주택자 임대인들에게 세부담으로 굉장히 많이 다가올 텐데 그거를 감수를 하고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는 매물들만 나오겠지만 그런 매물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계산을 해서 이미 매도 물량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다 하는 매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락인 현상, 즉 매물 잠김 현상은 계속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팔았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들이 더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좀 움직일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정책들도 마련된 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또는 매물을 내놓는 것보다는 보유세를 감당할 체력을 기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매물 잠김 현상인데 네. 이제 좀 약간 의아한 거는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유예시켜준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기 이전에도 뭐 사실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매물을 많이 내놓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매물 잠김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상태로 네. 돌아간 거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5월 9일 전에 사실상 다주택자들에게 중과되기 전에 팔 수 있는 매물은 팔아라라고 하면서 지금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신청까지 이제 받아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해서 사실상 2, 3월에는 이제 강남권에서 약간 하락을 보이는 등 가격 조정에도 좀 일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네네. 사실 그 물량 자체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안정화시킬 정도의 물량은 아니었고 일시적으로 해소할 정도의 물량이었고 그게 소화가 되고 나니까 다시 지금 전월세 매물도 부족하고 매매 시장도 다시 오르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는 남겨두고 이제 돈이 안 되는 그죠? 투자 수익이 별로 없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이미 다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예전처럼 뭐 10채 막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뭐 2-3채 정도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많고 그런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체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조금 기다려 보면 뭐 연말쯤이나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매물 조금 나오겠지만 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의 그런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건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데자뷰. 네. 좀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2005년, 6년, 7년 그때 네. 그림도 약간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인가요? 18년. 네. 요때 그림도 보이고 뭔가 저는 굉장히 그때랑 비슷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세금 부담이 커지면은 이제 집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나 월세를 좀 더 높게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건지 네. 그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네. 세금 강화가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버티고 있고 한 2년 정도만 더 가지고 있으면 지금보다는 좀 많이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버티겠죠. 근데 버틸 때 보유세, 종부세를 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될 텐데 세금을 너무 많이 이제 맞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대출로 조금 풀어보겠다 하면 이제 생활안정자금 대출 쪽을 좀 알아보실 거예요.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거는 그 매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주택을 대출받는 거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형성할 때 매매 잔금 대출이 있고 이제 등기 나고 3개월 이후부터 받는 걸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능하죠 지금? 지금은 이제 1억까지 가능한데요. 1억. 문제는 다주택자에게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의 힘도 못 받고 여러 가지로 현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근데 이거는 팔기 싫어. 근데 나는 세금은 내야 돼라고 하면 일단은 전월세를 높게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받아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임차인들에게 전가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시장이 도와줘야 되는데 시장이 사실 도와주고 있죠. 임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전월세 매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전월세 매물이 여러분들이 이제 임장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5천 세대 있어도 몇 개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면 결국은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서울시장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세부담이 이제 오지도 않았는데도 시장 상황 자체가 전월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내가 세부담을 맞았다? 그러면 나는 오히려 낮추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 가격 정도만 받아도 그게 전가되는 형태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도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한 2년 뒤에 4년 뒤에 내가 가진 물건이 더 많이 오르겠다라고 하면 버티기 전략으로 가면서 그 시세 상승분은 당연히 임차인들에게 전가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시장이 그렇게 도와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 어느 정도는 그런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럼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나 이게 뭐 사실 다주택자가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전월세가 오른 상황에서 사실은 시장 가격대로 받았는데 이제 전월세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네. 제가 아까도 뭐 기시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계속 정부하고 국민하고 좀 싸우는 것 같은 모양새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최근 그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후에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가 51%. 네. 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외국인 거래가 65%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화가 되거나 매도 움직임이 좀 바뀐 거가 있나요, 지금? 매도 움직임보다는 매수세가 그러니까 대출에 관련해서도 사실상 외국인들에게도 F4 비자나 F5 비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가 이제 발급이 된다라든지 국내 소득이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된다. 즉 그렇게 되면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주담대도 가능한 형태였기 때문에 즉 그 국내 분들과 함께 또는 오히려 그 전에는 대출이 좀 더 나오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실거주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분들 중에 뭐 시민권자라든지 영주권자 분들이 국내에 살지 않으면 사실상 갭 투자가 불가하니까 네네. 그런 매수세가 당연히 줄어든 거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대출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도 당연히 현금력이 있어야 강남이나 보통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 집을 매수를 할 텐데 외국한 거래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내에 있는 분들과 같이 DSR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 한도 규제도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이런 뭐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외국한 거래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현금 동반이 조금 어려워져서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인이 그러면 토지거래
건설의 허가 구역이 지정되기 전을 기준으로 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 내국인들보다 집을 사는데 유리했었습니까? 그때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유리했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후순위 담보대출도 가능했었어요. LTV 여력이 된다면, 그러니까 갭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전세 보증금 뒤로는 사실상 LTV 비율이 다 차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러한 분들도 사실상 내가 만약에 생애 최초다. 근데 나는 잠시 밖에 살고 있는 거고 곧 들어올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라든지 또는 아포스티오 공증으로 국내 소득 발급이 된다면 그분들은 일단은 집을 사둘 수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될 때 만약에 LTV 80%다라고 하면 전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과 국내에 있는 분들과 거의 동일하게 즉 DSR 규제 내에서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굳이 분리할 이유는 없었던 그러니까 거죠. 뭐 외국인으로서 불리한 게 네.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 근데 네. 이번에 이제 바뀌게 된 부분은 뭐 내국인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 맞습니다. 그리고 토어제는 바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동시에 입주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담대를 받아도 6개월 내에 전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허들 때문에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뭐 불이익을 좀 이렇게 계속 네. 거론을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지금 전세를 줬는데 그럼 어떻게 파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원성이 있어서 네. 지금 일단 풀어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집도 팔 수 있다. 네. 다만 그 매수자가 1주택이 아닌 무주택자인 네. 경우에 그럼 이거 사실상 갭 투자를 허용하는 주는 거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차라리- 갭 투자를 허용을 해주는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세입자가 나가는 기간 안에 하여튼 빨리 들어와야 된다라는 뭐 네. 조건이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네. 뭐 이게 갭 투자가 허용된 것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하는데. 네, 약간 이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역설이 좀 펼쳐지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갭 투자를 허용한 거고 무주택자에게 무주택자 기준 그러니까 5월 12일 이후에 나왔는데 5월 12일 당시에 무주택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때 보완 이제 방책으로 나왔던 거를 보면은 유주택자에게도 가능한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내가 1주택자가 되거나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기간들이 짧기는 하지만 열려 있었는데 지금 나온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이제 조치를 보면은 지금 당시에 그러니까 대책이 나온 당시에 무주택자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외국인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이 1주택을 무주택자에게도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주택자가 만약에 그걸 팔았을 때 당장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를 했지만 만약에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는 계약갱신을 해서 최대 4년까지 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산 사람이 나는 실거주를 하겠다고 들어오게 되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입자가 네. 집이 팔렸다 하더라도 나는 계약갱신 청구해 갖고 2년 더 살겠다가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거죠. 실거주를 하게 되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무슨 뭐 이게 참 희한하네요. 그쵸. 이게 듣다 네. 보면 아니 그러면은 이 정부의 정책을 도대체 뭘 믿고 이걸 따라가라는 건지를 알 수가 없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규제의 역설에 역설이 펼쳐지는 거죠. 진짜 예. 정말 심각합니다. 네. 정말 이랬다 저랬다 정말 네. 국민분들께서 국민 좀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사실.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우리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좀 효율적으로 잘 받고 하는 네. 것을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정부가 이 비거주 1주택자들의 전세 대출 신규 보증을 또 제한하고 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주택자 이상자들 전세 대출 보증액이 약 14조 원 정도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방안을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게 1주택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전세 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그러니까 규제인 예를 거예요? 들어서 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실거주를 하지 안 하고.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끼고 사두는 거죠. 사두고 나는 이제 실거주는 다른 곳에 하는 형태에 있었을 근데 때 훨씬 더 사실 좀 작거나 가격이 낮은 데를 가는 있는 거죠?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내가 만약에 잠실에 사뒀다. 근데 나는 사둔 곳 말고 그냥 학군지에 가 있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네. 전세를 살고. 네. 그러니까 전세 주고 전세 가거나. 전세 예. 가거나. 이런 형태로 여튼 딱 전에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실거주나 투자를 분리할 경우인데 이때 사실상 그 전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주택자는 어차피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대 2억 원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상 그 전에는 3억 원까지도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97 대책 1015 대책 이후에 이제 1주택자도 이자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하고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그나마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자체도 안 됩니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을 만약에 내가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만기를 불허하겠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가 살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또 임대 물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있는데 전세 공급은 없어지는 효과인 거죠. 이거 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전세는 실종된다고 봅니다. 네. 전월세 시장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정책이 전세를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가뜩이나 물건이 없는 맞습니다.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냥 월세 가격만 맞습니다.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 그러니까 전세는 실종되고 월세는 더욱더 몰리겠죠. 그렇게 되면 수요가 이제 몰리니까 월세 가격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동력이 될 거다. 근데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뭐 지금 선거가 있지만 네. 뭐 누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일단은 내 살기가 좀 편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는 또 이렇게 임대 사업자들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이 집을 사서 임대를 내주니까 이게 공급이 나오는 거다 이래갖고 또 활성화한다 그랬다가 네. 또 언제는 또 이걸 못하게 하겠다.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나 1주택자뿐만 아니라 하반기부터는 무주택자도 예외 없이 대출 지옥이 펼쳐질 거다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거? 뭐 경고까지는 아니고 사실상 지금 4월 1일에 또다시 대출 규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627 대책 나오고 97 대책 나오고 1015 대책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41 대책, 그러니까 4월 1일에 나온 규제에 대해서는 조금 큰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작년 4월 분들도 있는데 올해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대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규제가 어떤 거 있었냐면은 크게 임대 사업자와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을 불허하겠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담대나 임대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이 만기는 이제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라는 대출 규제가 하나 나왔어요. 다주택자는 이해가 되는데 네. 임대 사업자의 대출 연장을 불허한다는 거는 네. 임대 사업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얘기지 이게?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4월 17일 이후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임대 사업자가 개인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임대 사업자에도 이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은 법인 투자가 취득세나 보유세나 종부세 부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의 줄어들고 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법인으로 뭐 빌딩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비거주 투자, 비주택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임대 사업자 대출을 보통 만기가 30년, 50년 이렇지 않아요. 주담대처럼 다 1년, 3년, 5년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만기 연장이 안 되었을 때 과연 시장에 어떤 충격이 펼쳐질까는 아무도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은 아마 정부의 생각은 네. 야, 그러니까 이번 참에 그냥 임대 놓지 말고 팔아버리자 뭐 이렇게 뭐 한 걸 다 매각으로 나온다, 뭐 유도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제 법인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임대 물량을 제공하는 주체잖아요. 예, 본인이 물론 투자를 해서 실제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로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시장에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건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씩 보이는 게 법인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사람들이 보통 1년 또는 1년 만에 하고 단타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단기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3년 또는 4년은 가져가는데 만약에 내가 1년 정도의 대출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만기가 안 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임대 들어와 있는 시장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법이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또 규제가 나왔냐면 P2P 대출에 대한 LTV 규제, 그다음에 대출 제한 한도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출 한도가 최대 6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일부 모자라는 금액을 잠깐 쓰는 용도로 사실상 3금융에서 자금조달 계획서가 통과되는 그런 안전한 금감원이나 지자체 감사를 받는 곳에서 1, 2억 정도 조달하시는 분들이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P2P를 통해서. 근데 그것도 어차피 6억 원까지밖에 못 받아. 그 범위 내에서 LTV 규정을 지켜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3금융의 대출도 거의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사업자 대출에 대한 것도 굉장히 타이트해져서 주택 관련해서는 절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용도에 맞게만 써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 조치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화되었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임대 사업자 대출을 쓰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굉장히 많게 펼쳐지고 있고 만기 연장이 안 돼서 그리고 대환 자체도 막아버렸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나왔냐면 이 정부 내에서는 30년까지 대출 총량 자체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점차적으로 대출 총량은 줄여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능한 6억 원까지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출 총량 자체를 앞으로도 더더더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15억 이하의 주택을 살 때는 DSR 범위 내에서 6억 원까지는 대출이 나오잖아요. 근데 총량이 만약에 그 정부가 말한 그 총량을 다 채운 은행들이 나오면 내가 DSR이 되고 한도가 된다 하더라도 총량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무주택자에게도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서 규제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식의 이제 좀 논리가 형성이 된다. 그럼 또 수요 억제책을 쓰겠죠. 왜냐하면 공급은 어차피 나오는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2억, 4억, 6억 주던 이 한도도 오히려 뭐 1억, 3억, 5억이라든지 또는 6억이 아니라 최대 대출 한도 4억 이렇게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6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도 하반기 가면 그만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그러한 대출 규제는 나올 수 있다. 하반기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도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못 받는 상황이 하반기에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갈아타기를 대출의 힘을 받아서 하겠다라시는 분들은 입지가 좋은 곳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냥 빨리 움직이시는 총량이 될 때 움직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계속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무슨 규제가 이렇게 많은지. 네. 최근에 5대 은행의 그 혼합형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었다. 네. 일부 은행 기준으로는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올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서둘러야 할까요? 아니면 금리를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좀 전에 뭐 답을 어느 정도 주신 것 같긴 한데. 금리도요. 사실상 당분간은 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5월 28일 날 한국은행에서 일단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을 하기는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 금리를 조금씩 이제 올려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튀고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물가 상승분으로 그대로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도. 네. 그래서 이 금융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고정금리가 즉 고정금리로 받았던 대출 이자가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혼합형, 주기형에 이제 상당하는 그러한 주담대 금리가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코픽스 금리는 괜찮은가? 코픽스 금리가 여러분들이 받는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잖아요. 여러분들 뭐 3개월, 6개월, 9개월 또는 12개월로 변동금리를 쓰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곧 이 기준금리가 오른 코픽스 금리를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요. 즉 지금은 오히려 금리 상단이 7%라고 하는데 지금보다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가상금리는 대출 총량 때문에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출 이자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 금리 상단이 7%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만간 금리 상단이 8%라는 기사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 DSR에서 불리해져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형량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의 힘을 최대한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서두르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뭐 8% 얘기하셨는데 뭐 스트레스 DSR 뭐 이런 맞습니다. 거 하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최근에 이제 그 은행들이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사실 예적금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금 조달을 못 합니다. 지금 다 주식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기준금리는 당장은 아니지만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오르고 상당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네. 하반기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준비할 때 집
부터 보러 다니기보다는 먼저 본인의 대출 가능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대출 한도를 먼저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나 단지가 크게 달라지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대출 한도라는 게 내 현금력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1금융권에서 한 3억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2억 원의 원금 균등의 보험사를 선택을 했더니 한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원 정도의 룸이 더 생기기 때문에 입지가 달라지는 곳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입지와 그다음에 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6억의 아파트가 9억이 되는 것보다 9억의 아파트가 12억이 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입지가 네. 좋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금력을 가진다. 대출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입지력을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거래 은행 보통 1금융권일 겁니다. 그럼 거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조금 포괄적으로 보험사 대출도 좀 알아보시고 새마을금고도 알아보시고 2금융권까지 포괄적으로 좀 알아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스트레스 DSR 때문에 내가 연봉 대비해서 다른 부채가 없을 때 한 5배 정도만 생각했다면 최대 6배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30 같은 경우에는 좀 꿀팁을 드리면 장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연봉이 적지만 앞으로 연봉이 좀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앞으로 높아질 연봉분을 조금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봉보다 조금 높게 책정해 그 주거든요. 어떤 금융기관인가요? 그거는 좀 달라져요. 그때. 그러니까 총량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1금융권인데. 1금융권도 마찬가지고 2금융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 그 장래 소득. 미래 소득을 반영해 준다라고 하면 주로 뭐 예를 들면 공기업, 공무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2030 중에서 1년 이상의 근로소득자면 보통 많이 해줘요. 그게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그 조건이 조금씩 중소기업이라 다르게.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아, 중소기업이라 어차피 하더라도? 대출은 DSR 범위 내에서 대출 한도 내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네. 이거 또 처음 듣는 분들은 그래 이렇게 네. 하면서 또 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그래서 한데. 고러한 그러니까 대출력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대출 지식이나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떠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업데이트된 지식이어야 되잖아요. 대출을 잘 활용하는 능력인 대출력을 길러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게 대출력인 거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이게 대출 상담을 받는 경우도 네.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출 상담을 전담해주는 대출 상담사분들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 대출 상담사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낌이 대출 상담사분하고 상담을 해서 대출을 받으면 뭔가 더 좋은 게 있는 건가 아니면 혹시 뭐 내가 약간 더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뭐 아니요, 이런 거 전- 있는데 어떤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저도 없죠. 지금 대출 상담을 같이 하고 있고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직 은행원 출신이었으니까 은행원 때 여러분들에게 상담하는 것도 알고 있고 대출 상담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여러 은행을 비교해 드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은행원은 본인의 그 은행에 있는 상품만 판매를 하게 되어 있고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 하나은행인 직원이 신한은행 상품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대출 상담사는 여러 은행을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많은 정보를 또 이제 정제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는 뭐 지방은행이 금리가 좋았다면 그 다음 주는 국민은행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매번 바뀌거든요. 그런 걸 그때그때 업데이트되게 잘 알려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은행원보다는 대출 상담사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대출 상담사에게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금리를 올리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은행 밖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명함 같은 거를 요구를 하시면 밑에 대출 상담 등록 번호가 있고 그리고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이제 명함 조회를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위법 거래가 없는 그런 상담사라면 훨씬 좋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원보다 오히려 대출 지식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또 뭐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갑자기 궁금한 것이 최근에 이제 어쨌든 뭐 금융채라든지 코픽스 금리라든 것들이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요인으로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네.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런 금리 인상기라고 할까? 네. 이런 시기에는 네. 어떻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좋습니까? 가장 많이 질문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이 고정금리로 할까 변동금리로 할까 전에 스트레스 DSR라는 개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변동금리에 적용을 해서 가산금리를 붙여서 대출 한도를 낮추는 제도잖아요. 네네. 즉 고정금리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정금리를 받으시는 분은 스트레스 DSR 영향 때문에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형성하시는 분들은 고정금리를 받으셔야 대출 한도가 훨씬 유리하고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고정금리보다는 금리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창구에 가보시면 변동금리는 한 4%대 초반을 받는데 고정금리는 4%대 후반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근데 그게 금융기관과 주담대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한 1% 정도 차이가 벌어져 있다라고 하면 저는 만약에 한도에 그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변동금리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요. 좀 비슷하다라고 하면 우리 가정이 한도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금리가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그러네요. 것 같아요. 확실히 한도는 스트레스 DSR 제도 그 규제 때문에 고정금리가 고정금리를 유리하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딱 답이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금리로 봤을 때 내가 내야 될 이자 총액으로 봤을 때는 변동금리가 약간 유리할 수 있고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도가 나오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DSR 때문에 고정금리가 맞습니다. 더 유리할 수 네, 있다. 그 중에서도 주기형이 가장 좋습니다. 네. 네,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 금융당국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서 우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어떤 것들 이런 뭐 사례가 네. 있나 보는데 네. 이런 점검을 좀 강화하면서 예전보다는 사업자 대출 심사가 훨씬 좀 까다로워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살까봐. 네. 지금 사업자 대출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사업자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건 그냥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되고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은행 자체에서 이제 실행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뭐 잔금을 치른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자 대출 자체의 개념을 보면은요 이전 등기 나고 즉 보존 등기가 나고 3개월 뒤부터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사업자 운전 자금입니다. 지금 말하는 사업자 대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 살 때는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지 못해요. 근데 보통 이 사업자 대출이 집 사는 데 쓰인다라는 건 이제 다른 대출을 통해서 일단은 대출을 받고 내 집이 되고 난 다음에 더 이제 그 대출을 그 집을 담보로 했을 때 많이 뭐 LTV 80%까지 받아서 움직이는 등 좀 활용을 하는 우회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주택 담보의 매매건에 쓰였다라고 하면 전면해주지 않고 있어요. 특히 조합인데요. 이 조합이라고 하면 뭐 새마을금고나 또는 수협이나 농협이나 신협 이러한 곳에서 내가 만약에 사업자 대출로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P2P 같은 걸로 잔금을 치르고 보통 이제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3개월 뒤에 사업자 대출로 전환해서 뭐 매매를 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는 대환권도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불가하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실사업을 하지 않는데 사업자 대출을 승인을 해준다 그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서 매출을 제대로 일으키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사업자 대출 자체가 승인 통과가 힘들기 때문에 예전처럼 내가 실사업이 아니다 뭐 보통은 뭐 가라 사업자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러한 분들이 집 살 때 사는 사업자 대출은 전면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네. 내가 사업에 사용할 용도의 목적으로 네.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쓰이지 않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돈을 가지고 있다가 네. 내가 대표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야 뭐 당연히 무슨 법인도 아니고 네. 이 돈을 집을 살 때 좀 썼다. 뭐 모자라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용도 증빙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사업자 운전 자금에 썼다라는 용도 증빙을 꼭 은행에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용도 증빙. 네, 만약에 용도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업자 대출은 회수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 사업자 대출은 집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라고 대출 실행을 해주고요. 그 전에도 알리고 그 이후에도 이 자금이 사업자 대출로 쓰였다라는 용도 증빙을 꼭 하라고 하거든요.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 자금으로는 주택 매수에 쓰이지 못하고 자금 용도 증빙을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회하고 편법적으로 하는 건 거의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뭔가 이렇게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네. 뭐 이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니까 좀 머리가 아프네요. 이게 뭐 네. 사실 그런데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정말로 실사업을 한다. 그리고 용도 증빙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업하는데 나오는 사업자 대출은 원활합니다. 네. 다만 그걸 가지고 집을 구매하는 데만 쓰지 않으시면 네네네. 됩니다. 네.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도 역시 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숙제이자 또 화두인데 네. 요즘 무주택자들 사이에는 전세는 정말 구하기가 어렵고 네. 정말 뭐 씨가 말랐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데 네.
이게 또 월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조금 월세 부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차라리 그냥 이참에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분위기도 나오는데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무리해서 내 집을 뭐 무리를 하려고 해도 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긴 하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나서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어려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여력이 된다. 입지가 좋은 곳,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됐다,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하셔라.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 계속 이렇게 6억 원까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우리 사실 예전에 역설적으로 네. 언젠가는 이것도 또 그냥 막힐 수 15억이면 있다. 안 해준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생애 최초가 LTV 70%까지 최대 대출한도 6억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LTV 70이 아니라 LTV 80%였어요. 규제 지역에서도. 근데 지금 이게 LTV 70%로 70%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이기 때문에 6억 원까지 가능한 건데 지금 총량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더 대출 안 해줄 거야라고 하면 이 생애 최초의 대출 한도 자체도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자본금이 한 1, 2억인데 한 연봉이 1억 원, 한 부부 합산 연봉 1억 원이면 6억 원 정도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8억 원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 6억 원도 못 받아서 6억 원 집도 못 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6억 원 받아갖고 8억짜리 집을 사도 그게 실제로 계산기 두들겨 보면 이게 맞나? 그 정도 상승 여력이 있을까는 싶은데. 네네. 아무튼 집이라는 건 꼭 계산기로만 두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내가 이곳에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꼭 100% 수익률만을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느끼는 게 네. 지금 정부가 뭐 지금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이어서 또 이렇게 계속 규제 카드를 쓰면서 쓸 카드를 그냥 거의 다 동원하는 것 같은데 네. 약간 무서운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상당히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아마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목돈 1억 2억 정도가 있는 무주택자 이게 지금 금액이 애매합니다. 1억 2억 1억 2억의 무주택자인데 전세가 아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면 이게 뭐 아파트는 사실 수도권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이렇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노도강이나 강서구가 굉장히 뜨거웠던 이유가 사실상 이제 한강벨트 라인이나 강남 상구는 지금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력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30이나 생애 최초 분들이 접근 가능한 곳이 이제 그쪽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곳에 막 예를 들어 뭐 노원구라든지 또는 뭐 단지 자체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상동 재개발에 대한 호재를 받을 수 있고 역세권이다. 근데 여전히 6억 원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창동이죠. 네. 도봉구 창동 네, 재개발. 네. 재건축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재건축, 하면 정확축. 네. 재건축 단지 중에 사실 우리가 사실 25평, 34평을 접근하기에는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애 최초라면 저는 20평대 초반 또는 10평대 후반이라도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러한 아파트들은 아직까지 6억 원대로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호재가 충분히 있고 원리금 그 상환을 하는 그 부담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생애 최초 주담대 최대한 받고 네네네. 목돈 1, 2억 원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저희 장모님이 그쪽에 계시는데 네. 빌라 같은 거 이런 거 좀 팔고 네, 저는 그런 거에 옮기는 게 되게 맞다고 봅니다. 괜찮다는 생각이 또 순간적으로 드네요. 근데 네. 어쨌든 이게 우리가 DSR뿐만 아니라 집을 사서 대출을 받으려면은 네.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제약 조건도 있고. 네.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내가 6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 정책자금 대출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정책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건 DSR을 보지 않고 DTI 즉 이자 상환 능력만 보고 나가기 때문에 DSR을 계산했을 때보다 소득이 좀 낮거나 부채가 좀 있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 은행 대출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을 받았을 때 내가 은행에서는 한 3억 원 받는데 보금자리론은 4억 원을 받아서 내가 6억 원짜리 집을 매수할 수도 있거든요. 즉 그렇게 근데 보금자리론 금리가 정책자금 대출인 거에 비해서 4%대 중후반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최저금리다 신생아 특례처럼 좋은 금리는 아니지만 DSR에서는 불리하고 내가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조금 더 써야 된다. 좀 대출력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정책자금 대출인 보금자리론도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보금자리론이 6억 원 딱 대출까지 그것도 이제 뭐 다주택자도 안 되고 어차피 무주택자 기준 또는 1주택자 갈아타는 조건인데 그렇게 정책자금 대출도 한번 같이 알아보셔서 나는 15억짜리 집을 못 사, 10억짜리 집을 못 사라고 이렇게 허탈감만 가지실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좋은 입지에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해보셔야 내가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일단은 인플레 해지 방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상승에 대한 것도 이제 방어를 좀 하면서 어차피 내 집 마련을 통해서는 큰 돈 못 벌잖아요. 네. 그리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자산 증식을 이룰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 집 마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갈아타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갈아타기를 꾸준히 하시면서 자산 증식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지금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는 여러 가지 팁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유튜브가 우리 풀팩의 대출력 이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오늘 이 영상 말고도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 네.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최근에 서울 아파트는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토호제 그리고 세금 규제 때문에 진입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를 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는 토호제와 그 경기도의 12곳인가요? 이 토호제 맞습니다. 묶여 있지 않은 곳이 또 상당히 좀 뜨겁다.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런 곳 중에서 어느 지역이 조금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각 가정 상황마다 내가 뭐 1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 10억을 살 수 있는지 6억을 살 수 있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만큼 좋은 입지 예를 들어 구리라든지 또는 뭐 부천 또는 송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 갭 투자가 가능할 때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의 입지선을 마련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거주를 만약에 내가 꼭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방 분들도 사실상 지방의 대장단지나 일자리 학군이 좋은 곳이 아니라면 내가 실거주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가 가능한지 아니면 갭 투자가 가능한지 자금 여력은 어딘지에 따라서 경기도권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다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다산 같은 경우에도 뭐 잠실로 바로 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8호선 호재도 받을 수 있고 대단지 신축의 그러한 이제 효과도 볼 수 있고 각 지역마다 사실상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입지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광명도 뜨겁고 동탄도 뜨겁고 용인도 뜨겁고 여러 가지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만약에 내 집 마련을 못한다라고 하면 대체지로 사실은 경기도를 보는데 오히려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비싼 리딩 단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학군지 위주로 가서 실거주를 할 건가 아니면 그 중에서도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의 뭐 갭 투자를 통해서 일단은 집을 사둘 건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가 가능하면 웬만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일자리, 학군, 리딩단지 중심으로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그 뭔가 무주택자분들 집을 이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네. 분들 있으실 텐데 우리 대표님께서 한마디로 좀 조언을 해주시자면 앞으로의 네. 요즘은 또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뭐 굳이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꼭 집을 사야 돼. 뭐 그냥 네. 이렇게 전월세 살면서 지내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전략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전월세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또 그것 또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에게는 대출도 그렇고 세금적인 혜택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열려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만약에 내가 대책이 없이 그냥 전월세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금액으로 사실상 매매를 할 수 있는 곳도 많았잖아요. 앞으로는 더 그러한 자산의 양극화가 저는 더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얼마인지 최대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지역은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최대한 내 집 마련을 통해 자산 방어 측면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정박을 하시고 그다음 계속 꾸준히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지금 하락장 때 저는 사실 집은 갈아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락장이 되면 사실은 집값이 떨어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우리 집도 떨어지지만 내가 갈아타고자 하는 곳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되면 대출 규제가 풀리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얼어붙지만 규제 자체는 좀 풀려서 내가 수월하게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갈아탈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냥 넉놓고 있다가 하락장을 맞아버리면 더 충격이 클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만약에 잘못 산 집이면 하락장 때 팔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셨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언제 내가 갈아타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것도 계속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은 최대한 내 집 마련을 잘하시고 갈아타실 분들은 내가 지금 이걸 2년을 보유할 건지 4년을 보유할 건지 세금은 어떻게 될 건지를 잘 계산을 하셔서 갈아타면서 자산 증식을 꼭 이루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풀팩 강현옥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뭔가 딱 깔끔하게 정리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